여러분이 일본에 대해 들은 것은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본이 첨단 기술의 나라로 알려져 있고 젊은이들이 애니메이션에 집착해 인구가 감소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일본은 사실 파산 직전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오늘날 도쿄에 사는 30살 사람이 아이를 갖는 일은 단순한 인생 이정표가 아니라 심각한 재정적 붕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점은 똑같은 재정적 함정이 이미 미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더 많은 노동 연령 인구가 더 적은 은퇴 인구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고 연금을 지원하며 의료 시스템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음 세대가 그들을 부양합니다. 젊은 노동 인구가 충분할 때 이 시스템은 잘 작동하지만 그 점에서 일본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례 없는 1대1 부양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납세 노동자가 한 명의 은퇴자를 부양해야 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인구를 가진 나라로 인구의 거의 30%가 65세 이상입니다. 일본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세 이상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9만 9천 명, 이 10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2036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느리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출생률은 수년간 감소해왔습니다. 한편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해가 갈수록 은퇴자 수 역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부담을 추적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국민 부담률이라고 불리는 지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1970년대 중반만 해도 그 부담은 국민 소득의 약 25% 수준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약 36%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약 46%에 이릅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전체 세수입이 경제에서 창출되는 국민소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쿄에서 10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를 상상해보세요. 현재 부담률로 근무 시간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교대 근무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식비를 마련할 만큼의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월세나 공과금 걱정은 말할 것도 없죠. 물론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은 국방, 학교, 연금, 의료, 그리고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재분배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없애고 나면 결국 한 개인이 하루 동안 생산하는 것과 집단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의 전체 국가 예산은 더 이상 공공투자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엔진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국가가 용인한 흡수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부를 빨아들여 노인들을 위한 안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안전망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이렇게 나쁜데 왜 젊은이들은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서운 재정적 미래를 마주한다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반발하고 경제 전체에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마비 때문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꾸리려 하면 벌을 받는 기업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진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진실은 흔히 알려진 이야기와 많이 다릅니다. 서구 평론가들은 수년 동안 일본의 인구 문제를 젊은 세대의 어떤 문화적 결함 때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연애를 원하지 않고 고립되어 기술과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 사람보다 디지털 아바타와의 사랑을 더 선호합니다. 이를 초식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 데이트 또는 실제 인간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일본 젊은 남성 전체 세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깔보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미혼자의 80%가 결혼을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매일 몇 시간씩 데이트 앱을 사용하며 자신에게 맞는 단 한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연결,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 생활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상세계나 디지털 아바타로 대체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구는 결혼의 덫이라고 불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 장벽에 의해 잔인하게 억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은 1990년대 놓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치솟았고 부동산 가격도 좋았으며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평생 고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성장세는 둔화되었고 주식은 폭락했으며 기업들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용시장의 규칙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임시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에 내몰리게 되었고 이들은 이른바 프레카리아트 계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단순히 임금이 적고 복지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과 보장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본에는 남성이 결혼하기 전에 최소 연 300만 엔, 즉 약 2만 달러 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20대 초반 미혼 남성을 60%까지가 그보다 낮은 소득을 올립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거나 아버지가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즉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가 누렸던 삶을 살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부가 결혼이라는 경제적 장벽을 넘는 데 성공하더라도 기업 구조는 어머니의 경력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일본 여성이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직업적 삶은 경제적 분쇄기에 갈려들어갑니다. 일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차트에 나타내면 명확한 역U자 형태를 이룹니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성인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인 30대 초반에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 뒤엔 더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안정적인 정규직을 떠난 많은 여성들은 이후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로 복귀하려 할 때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30, 40대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에 머물며 전혀 고용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핵심 업무를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남성 동료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보너스나 퇴직연금 적립금, 기타 복리 후생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최소한의 통보만 받고 해고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영구적이고 성별에 따른 어머니 하층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이들에게 부모가 되는 것은 평생의 목표이자 특별한 꿈이지만 그 꿈은 빠르게 재정적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일부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회사 문화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1970년대식 신념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일어나서 출근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한편 전업주부인 아내들은 집안일을 맡습니다. 야망 있는 직업. 여성들은 그런 구시대적인 시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마타하라, 임신, 출산 괴롭힘으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임신한 여성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강등당하며 협박을 받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일이 놀라울 정도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회사에 덜 유용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사실상 현대 일본 여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월급을 받거나 아이를 가질 수는 있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선택 앞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지키는 대신 가족에 대한 꿈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뿐 아니라 국가 인프라까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 붕괴는 단순히 데이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출산율 차트나 인구 피라미드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 버려진 부동산과 미완성 주택의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의 데이터는 일본의 아키야, 즉 버려진 집 위기의 놀라운 실태를 보여줍니다. 일본 전역에는 무려 900만 채의 집이 비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전체 주거 건물의 14%로 단순히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숫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900만 채의 버려진 집은 뉴욕시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동산은 부의 축적 수단으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이 평생 이를 목표로 노력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전 세계의 역사적 추세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거의 항상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어 강력한 경제적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젊은 가정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년의 친척에게서 버려진 집을 상속받은 이들도 이제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일본 전역에 걸친 엄격한 부동산 관련 법규 때문에 철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속받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더라도 그 집을 처분하는 비용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쿄의 사업가가 부모님에게서 오래된 집을 상속받으면 갑자기 더 많은 돈을 국가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세무당국을 피하거나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의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마저 갉아먹고 아무런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자산을 떠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체 동네가 재정적으로 활력을 잃은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비용을 들이거나 철거하려는 시도도 없는 무너져가는 건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은 과로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로자들은 끝없는 초과 근무를 강요받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아주 짧은 휴식만 취한 채 며칠씩 계속 운전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지칠 때까지 일했고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도 기차역 바닥에서 자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극심한 압박을 받았고 일부는 일하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과로사라고 알려진 현상으로 직업과 관련된 돌연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수년간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인식한 일본 정부는 물류와 건설 같은 산업에서 합법적인 초과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생명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일한 이유는 그것이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거나 윤리적이지 않았지만 국가 물류의 핵심이었습니다. 새로운 근무 시간 제한이 그 핵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근무 시간이 제한되자 운송업계는 즉시 인력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까지 배송 능력이 14.4% 부족하게 되었고 2030년에는 그 부족분이 3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부족 현상입니다. 이것은 멋진 집과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물건들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길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고에서 주문을 처리하고 팔레트를 싣고 전국을 오가며 트럭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민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물류와 공급망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수년 동안 일본은 그것을 거부해왔습니다. 강하게 배타적인 일본은 눈에 띄게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도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일본은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지인 기계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현대대 역사 내내 일본은 종종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 앞선 거의 미래적인 사회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인구 문제와 노동 문제를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로봇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들립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기계들을 투입해서 인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AI와 더 강력한 자동화의 발전으로 도쿄가 이를 실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일본 정부도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의 병원, 편의점, 호텔, 물류 창고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투자 결과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은 자동 계산대부터 분류하는 로봇 팔, 그리고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침대에 오르내리도록 돕는 케어복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맹목적 믿음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로봇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소비는 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물류를 간소화하며 국가 경제의 공급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집이나 자동차를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식도 하지 않고 옷을 사지도 않으며 헬스장 회원권을 등록하거나 소비 경제에 기여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요를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그런 사람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그 결과로 치명적인 수요 붕괴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로 귀결됩니다. 경제는 생산만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균형을 위해 소비가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자동화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자동화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가 젊은 세대를 지원하지 못하면 단순히 노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잃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또다시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데이트 앱, 기업 주선 시스템,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금 등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젊은 일본인들은 상대를 찾으려 할 때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 연령 남성과 여성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인센티브나 일회성 지원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경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요 붕괴는 단순히 국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 엔진을 파괴하고 한 세대를 잡아먹은 세대 간 도둑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기성세대의 부와 안정을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대가로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를 희생시키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 가계는 2200조엔, 즉 14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20대, 30대, 40대에게는 그 막대한 부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은퇴자와 노년층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기적과도 같았던 전후시대를 살아온 행운아들이었고 그 덕분에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연금 자산을 쌓을 수 있었으며 오늘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금고나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 계좌에 수십억 엔씩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된 돈입니다. 그 돈은 경제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이나 벤처를 지원하는데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된 자녀들에게도 물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절박한 금융적 활로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생명줄은 국가의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많은 젊은 일본인들이 자신이 가진 자본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내 주식과 저축 계좌를 외면하고 글로벌 인덱스 펀드, 해외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기술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제공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버는 모든 엔화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부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해외 투자로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수익을 얻고 미래에 번영하길 바랍니다. 개인에겐 효과적이지만 집단 전체에는 재앙입니다. 일본 경제 침체는 9세대 자금이 정체되고 젊은 세대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태평양의 한 섬에서만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일본식입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일본을 예외적인 존재, 단 한 번의 사례, 호기심거리, 그리고 독특하지만 일본만의 문제를 겪는 고립된 섬나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도쿄 위기는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해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동일한 경제적 절벽이 20년 뒤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일본이 단지 가장 먼저 그 절벽 아래로 먼저 뛰어내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같은 경제적 함정이고 같은 세대 차원의 부의 사재기이며 북미에서 유럽까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볼 수 있는 같은 기업의 실패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인구 대체 수준인 합계 출산율 2.1보다 훨씬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현재 이민을 통해 구조적 붕괴를 어느 정도 막아내고 있습니다. 각국은 노동력을 유지하고 저임금 노동을 막고 연금과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도록 수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가릴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개발도상국들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재풀이 줄어들면서 노동자 확보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같은 나라들도 도쿄가 겪었던 것과 같은 수요 붕괴를 겪게 될 것입니다. 도쿄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바로 그 결과들이 서구 시장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규칙이 깨지면 가장 강한 경제와 공급망조차도 무너질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부족 현상은 도쿄의 경계를 넘어 수천 마일 밖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지연, 혼란,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도쿄의 젊은이들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래된 사회적 약속이 더는 공정하지 않음을 가장 먼저 알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실험용 쥐일 뿐이지만 이 실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구 위기는 일본의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영향은 일본을 넘어섭니다. 지켜봐야 할 것은 석유가 아니라 일본이다 에서 그 세계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해도 됩니다.